김지영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이 남북관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복원된 남북통신연락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당내 다른 후보들이 검증단을 설치하자며 견제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래전 일이고 당의 모든 전과 기록을 제출했다며 다시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고 박 의장은 국민통합의 정치를 주문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서 매표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윤석열 예비후보 전격 입당과 관련한 당내 반응과 파장, 그리고 안철수, 김동연 합류 가능성 등 남은 과제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남북대화 재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 실시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오늘 국회 보고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유연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야당은 정보부서가 입장을 밝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남북통신연락선 복원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등 북한 동향에 대해 국정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그리려면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했습니다.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 상응조치 의향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은 정책부서가 아닌 정보부서인데 입장을 밝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정원장의 입장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북 공작을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 남북통신선 복원과 관련해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며 매일 2차례 통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선 복원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 간 수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했고 판문점과 평양선언 이행 여건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이상 징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밖에 국정원은 북한이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고 북미 회담 전제 조건으로 광물 수출과 생필품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전시 비축미를 풀 정도로 올해 식량난을 겪고 있고 코로나19 감염 통제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정원은 우리 측이 제안한 바가 없고 연락사무소를 새로 짓는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 간 충돌은 오늘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선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후보가 직접 당 차원의 검증단 구성을 촉구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미 당에 전과 기록을 제출했다고 반박했고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간 신경전이 여전히 치열합니다. 지역주의 논란, 공직 시절 성과 논쟁은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전력과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로 옮겨붙었습니다. 경기도에선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100%를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 이낙연 캠프는 나머지 시도는 차별 대우를 받게 된다며 경기도 산하 지자체의 반발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무리를 해서 빚을 내면서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캠프는 소득 하위 88%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재명 지사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한 박진영 대변인의 발언은 실수라면서도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저 이제 공직하기 이전에 음주운전한 것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고요. 박진영 대변인의 이 설화 이것 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과거 음주운전을 소환하는 것은 이건 너무 좀 과한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 지사의 과거 음주운전 논란에는 여권 대선 주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며 가세했습니다. 먼저 김두관 후보가 이번 이재명 캠프의 음주운전 발언을 계기로 아예 관련 논란들을 잠재우자며 100만 원 이하 모든 범죄 기록 공개를 주장하자 정세균 후보는 김 후보의 제안에 동참하겠다며 자신이 제안한 클린 검증단 설치를 함께 요구했고 이낙연 후보 역시 당 차원의 검증단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모든 전과 기록을 공천심사 때 제출했다고 반박했고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후보들 간 정책 대결도 본격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되 이 중 100만 호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채우고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공공기관의 경영활동이나 공적 연기금 운용 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는 ESG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신수도권 비전 선포식을 열며 중원 표심을 공략했고 김두관 후보는 기존 확진자 중심 방역에서 치명률 중심의 방역으로 방역체제 전환을 정부 당국에 제안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데 이어 원외 위원장들을 만나는 등 당내 입지 다지기에 주력했고 최재형 원희룡 예비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매표 포퓰리즘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입당 이후 소속 의원 103명의 의원실을 모두 도는 등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윤석열 예비후보가 오늘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윤 예비후보는 박 의장에 대해 깊은 경의와 존경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박 의장은 통합의 정치를 주문했습니다. 당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늘 국민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초당적으로 정치를 해오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깊은 경의와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OECD 중에서도 아주 최악의 수준인데 국민의 갈등을 통합하는 국민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도 국민들이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후 윤 예비후보는 강북권 원외 당협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당원 모집 행사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당내 입지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최 전 원장은 SNS를 통해 매표 포퓰리즘이자 도전 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남용하는 도전 권력의 사유화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SNS를 통해 이 지사가 경기도민에게 세금 걷어서 그 세금으로 표를 사고 있다며 지사 찬스를 이용한 매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협상 시한을 8일로 못 박은 것을 문제 삼으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자기가 시한을 일방적이고 공개적으로 정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지나면 끝이다. 저는 이건 전형적인 갑질 사고나 태도 이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에 이준석 대표는 더 이상 시간 끌기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예스냐 노냐 답하면 된다며 안철수 대표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합당 협상 중단에 이어 양측의 갈등과 불신이 커지자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독자 출마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구글 플레이 같은 애플리케이션 마켓 안에서 자사의 결제 시스템만 사용토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서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에 반대해온 미 앱 공정성 연대인 카프가 국회를 찾았는데요.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앱 공정성 연대 창립 임원인 마크 뷰제 매치그룹 수석 부서장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미국의 앱 공정성 연대인 CAF는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해온 비영리 단체입니다. CAF는 지난 6월에 국회 과방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직접 방문했습니다. 미 앱 공정성 연대는 지금 추진 중인 법안들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아니라 빅테크 기업의 독점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It takes great courage to fight for app developers and fight against Apple and Google, two of the largest, richest companies in the history of the globe, and fight to end their monopoly stranglehold over app distribution. But this issue is not about two companies, it's about monopolies. 법안 통과에 따른 미 통상부와의 무역 마찰 우려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에서 독점 규제에 대한 노력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 강제 인앱 결제를 규제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한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By the Korean Assembly firmly establishes it as the global leader in this area. I cannot emphasize enough not only how groundbreaking this effort is, but how important it is to app developers not only in Korea but globally. 간담회를 추진한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당 지도부의 법안 보류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달 결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개정안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공정위와 방통위에서 중복 규제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별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시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구글의 수수료 30% 정책 3월 연기 이야기는 가짜 뉴스라며 오는 10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선 이번 달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야당과 최대한 협의하겠다면서도 필요에 따라 국회법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또 명백한 허위, 왜곡,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언론사에 압력을 넣자는 취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상정된 지 120일이 지난 법안이 27개 정도 있다며 법사위에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사 기간이 더 짧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 권한 축소를 전제로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계속해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제도 유린 범액의 몸통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문재인 캠프 내에서 자행된 범죄라며 문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과 관련해 부작용이 거셀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기간 기산일을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늘의 부동산 대참사는 규제 강화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PK 지역을 이제 자주 찾고 있는데 지난주 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부산을 찾았고 오늘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제 경남으로 이제 향했는데 이렇게 이제 지도부가 이제 PK 지역을 찾는 그 배경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이 지역이 현재 이제 책임자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점하려는 그 의도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의 민심을 잡기 위해 정치권의 이 지역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이 부울경은 전체 인구가 800만 명에 달해서 이 단일 권역으로는 서울, 경기 다음으로 유권자 수가 많고요. 또 표의 응집력도 강한 지역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부울경 모두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이 선출되면서 보수 텃밭에서 선거혁명을 이뤘다, 지역주의를 극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 이들을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됐는데요. 그러나 성추문 사건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서 이번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직을 상실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PK 민심 다지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부산과 가덕 신공항 지역을 찾았는데요.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다 이 오거돈 김경수 지사를 모두 잃었고 송철호 울산 시장마저도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PK 민심을 다독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 경남도정 지원 긴급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대표는 흔들린 경남도정 그리고 지연된 경남 발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이 풀어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야 지도부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들도 PK에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이 PK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 대표적인 스윙부터 성격을 띠고 있어서 대선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집니다. PK 지역에서 30-40% 득표를 해야 대선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이 전직 대통령 중에는 고 김영삼, 노무현 그리고 현재 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두 PK 출신입니다. 네. 이 때문에 대선에서 늘 PK 필승론이 언급되는데 현재 예비 대선 주자들 가운데 누가 PK와 이 상당히 유리한 지역적 기반을 갖추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이 경남 진해 출신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PK 지역 국회의원들이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PK 대망론에 불을 지피고 있고요. 최 전 원장 역시 국민의힘 입당 후에 첫 정치 행보로 지난달 17일 부산을 찾아 당원들과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나머지 대선 주자들도 7월 부지런히 이 PK 행을 이어갔는데요. 7월 22일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부산에서 김경수 지사 일은 송구스럽다면서도 그를 믿는다. 김 지사의 메가시티를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친문 구심점을 노렸고요. 27일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갈치 시장 상인들을 만나고 돼지국밥을 먹는 친근한 모습으로 대선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31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덕 신공항 건설 지지를 표명하는 등 PK 민심을 다졌고요. 앞으로도 유승민 전 의원 등 이 대선 주자들의 PK 행은 계속 예정돼 있습니다. 네, PK가 이렇게 이제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내년 대선 승리의 이제 척도이고 또 PK가 최근 대선 지지율 급등에 이제 급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선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들 가운데서 PK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 대선 척값도 1위를 달리고 있지만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최근 발표한 이 세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 부울경에서 높은 지지율을 차지했다가도 한 달 새 15%가량 지지율이 쭉 빠지면서 전국적으로 윤 후보의 대세론이 흔들렸고요. 네. 또 여권 내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이 이재명 후보와의 그 양강 구도로 자림하기만 한 데에는 네. 부울경 지지가 10% 이상 급등한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7월 PK 민심은 오르락내리락 요동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7월 3주차에는 39.9%였는데 4주차에는 27.1%로 급락을 했고요. 네. 5주차에 다시 41.2%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같은 기간 22.7%에서 17.3%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25.6%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네, 이 지역이 정말 그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정말 급락을 이제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낙마하면서 이 지역에 이제 책임자가 지금 이제 비어 있는 상황에서
경남지사 이제 보궐선거는 일단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거리에 따른 이 도지사 보궐선거는 따로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치른다면 10월 6일에 해야 하는데 10개월 뒤인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어차피 경남지사 선거를 해야 하고요. 또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문제와 도민의 안전, 또 30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 비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한 겁니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는데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 선관위가 1년 가까운 도지사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고요. 선관위가 여당의 허물을 덮는 쪽으로 편향됐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이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했는데요. 보궐선거가 치러졌다면 추석 이후인 10월에 이 PK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향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야권에서는 이미 지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했기 때문에 이번 경남지사 보궐선거도 승리한다면 대선 직전에 완전히 기선제압을 할 수 있다, 이런 셈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궐선거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일 때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특례 규정에 따라 결국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무산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정치권의 PK행 그리고 요동치는 부울경 민심을 중심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3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나는 타이슨 스타일입니다. 국민의힘 입당 이후 일거수일투족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 오늘은 윤 후보가 입당하기 일주일 전 뜻밖의 인물과 만났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심우 7조라는 상소문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판해서 큰 화제를 모았던 인터넷 농객 조은선 씨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조 씨가 오늘 자신의 블로그에 이 소식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겸해서 100분가량 만났다고 하는데요. 윤 후보가 먼저 조 씨에게 심우 7조를 읽고 한 시민의, 직장인의, 가장의 분노가 강하게 와닿아서 인상 깊었다며 소감을 전했다고 하죠. 두 사람은 조국 수사와 같은 정치 이슈에서부터 성장과 복지, 교육, 기본소득 등 정책 문제까지 아주 폭넓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남이 끝나갈 무렵에 조 씨가 윤 후보에게 한 대도 안 맞으려고 요리조리 피하는 메이웨더와 우직하게 두들겨 맞으면서 KO를 노리는 타이슨 중 어떤 스타일 정치를 하고 싶은가라고 묻자 윤 후보는 곧바로 타이슨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조 씨는 윤 후보에 대해서 달변가였고 철학이 확고했으며 그만큼 말 또한 직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후보 이미지에 대해서는 야권의 거물급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저 선글라스 하나 걸치면 영락없을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에 가까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두들겨 맞더라도 한 방에 있는 타이슨 스타일 정치를 하고 싶다는 윤 후보. 어제 당내 초선 의원들 앞에서도 비슷한 각오를 밝혔었죠. 바로 이렇게요.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이런 생각. 그거는 사실은 총장 퇴임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불행한 길이고 정말 패가 망신하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할 각오를 하면서도 국민을 위해서 정말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이 국민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할 각오로 대선에 나서야 한다는 윤 후보. 실제로 정치 입문 이후부터 여러 발언으로 신고식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데요. 과연 각종 논란을 딛고 타이슨처럼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주는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정치톡은 두 번째입니다. 사라진 패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북한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를 전하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공개된 화면에서 김 위원장의 뒤통수가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석들에 앉아서 발언하는 김 위원장 모습 바로 뒷머리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패치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영상에 담긴 다른 화면에는 패치를 뗀 곳의 상처로 보이는 거뭇한 흔적도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염 진통제가 된 패치를 뒷머리에 붙이는 일은 흔치 않다면서 지방종이나 화농 제거 같은 간단한 시술 뒤에 상처 보호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착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패치를 붙인 부위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에게 있었던 목 뒤의 혹과도 위치가 유사했기 때문인데요. 지방종의 원인에는 일부 유전적인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난 6월 초 눈에 띄게 수척했던 김 위원장의 모습과 연결지으면서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에도 이 문제가 관심 있게 거론됐던 것 같습니다. 정보위 여야 간사는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난 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7월 30일 보도사진 영상에서 김정은의 뒷머리에 패치를 붙인 모습이 식별되었는데 건강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패치는 며칠 만에 제거했고 큰 흉터가 없었다고 합니다. 조금 보충을 드리면 국정원이 건강 이상이 없다는 징후로 판단하고 있는 근거가 굉장히 가벼운 걸음걸이와 그리고 깊숙이 허리 굽혀 인사하는 장면들 등을 볼 때 크게 건강 이상 징후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김 위원장 뒷머리에 있던 패치는 며칠 만에 제거가 됐고 건강에도 이상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건강 이상설을 일축한 국정원은 최근 연결된 남북통신선 복원도 김 위원장이 먼저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 간 2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이란 건데요. 사라진 패치처럼 남북 관계도 서로의 상처를 딛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의 대선 경선 초반부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내일로 예정된 대선 경선 2차 TV 토론회 준비와 현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2차 국민선거인단 모집이 오늘로 마무리가 되는데 어제 이제 그 기준으로 1, 2차 모두 포함해서 총 180만 명 정도가 이제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3차 선거인단까지 당의 목표가 20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요? 그 3차 선거인단은 아직 기간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략 추산을 예상을 해보면 네. 200만 원 상해는 200만 원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많은 또 하한기고 올림픽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뜨거운 관심도 갖고 계시고 또 그런 주권 행사도 하시겠다 이런 뜻이 많으셔가지고요. 3차 선거인단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약 20만만 넘었으면 200만은 뭐 훌쩍 넘을 테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또 선거인단 참여 열기가 경선 흥행으로도 이어져야 할 텐데요. 지난번 원팀 협약식 이후에 열렸던 첫 번째 TV 토론회는 좀 밋밋했다는 평가도 좀 나왔습니다. 내일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기간이 이제 여름 하한기에다가 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이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고 또 올림픽도 같이 끼어 있어서 사실은 관심 끌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지난번 그 예비 경선 과정을 쭉 거치면서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그 후보들의 토론을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 사이에 그 국민들께 어느 후보가 대통령감으로서 적합한가, 충분한가라는 판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그 근거 자료를 국민들께서는 알고 싶어 하시고 뿐만 아니라 후보들끼리 상호 검증을 통해서 치열하게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분을 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소모적이고 퇴행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품격을 유지하면서 치열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네. 그 지난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제 포함해서 장성민 전 의원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국민의힘에 이제 속속 입당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권 출신 인사들의 국민의힘 입당 그리고 야당의 대권 후보로 줄줄이 그 나선 상황.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뭐 민주당으로서는 같은 한솥밥을 먹었다고 볼 수 있는 인물들이 그 다른 상대당에 가담하는 거에 대해서 속이 쓰리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라는 직책에 있었던 분들인데 어쨌든 이분들을 발탁하고 또 관리하는데 미스가 있었다라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마음도 편치는 않고요. 하지만 그분들도 마음이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까지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면 문재인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퇴임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어떤 경위로든 중도에 그만두거나 해서 대선에 나가겠다고 하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데 앞장을 쓰니까 글쎄요. 이것 상도위의 측면에서도 아무리 정치판이라지만 그거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 그분들의 인성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의원님께서 과거 법사위원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법사위 관련 이야기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합의한 걸 놓고서 당내에서 반발이 큰데요. 결국 조만간 의총을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를 깬다면 진흙탕 국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의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합의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어렵게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저도 야당일 때, 야당 의원일 때 법사위원장을 했고요. 또 그 관례는 일정 부분 나름의 긍정적,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그 관례도 존중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어렵게 합의에 이른 것인 만큼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는 건 어쩔 수 없다. 다만 법사위원장의 그동안의 그 월권, 또 오남용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동을 거는 그런 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넘겨주더라 할지라도 법사위원장 또는 법사위의 일정 권한은 함부로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동 장치는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선에서 합의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윤석열 예비 후보를 비롯해 외부 주자들이 잇따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버스는 출발 채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입당 과정을 놓고서 당 지도부와 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파워 인터뷰에서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야당의 대선 관련 움직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윤석열 그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에 이제 지난주에 전격 입당을 했는데 입당 과정에서 원래 이제 8월 2일설이 나왔다가 이제 좀 그 당겨서 입당을 했는데 당 지도부와 그 입당 시 그 하는 그 당일날 사전 협의 없이 전격 입당을 해서 당 지도부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좀 불편한 그런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이제 당을 대표하는 분들이니까 자신들이 있는 때 그래도 지지율 1위에 야권 지지율 1위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의 후보가 입당을 하면 자신들이 좀 환영도 해주고 그런 모양을 보이고 싶었지만 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맨날 마이크 들이대면 언제 입당할 거냐 뭐 계속 물었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정광석화와 같이 입당하라 그러고 또 이준석 대표도 빨리 입당하라 뭐 1초 초 단위로 손해본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정광석화와 같이 입당을 했는데 그날 두 분이 자리에 없었다. 뭐 그래서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죠, 당연히. 근데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지도부에 이제 한 분이신데. 저는 뭐 그냥 하루라도 빨리 입당해 주니까 뭐 아이고 뭐 잘 됐다 그래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제 반겼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우리 당에서 계속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들어오라고 했는데 또 뭐 조금 일찍 들어왔다고 했또. 알겠습니다. 이 지도부 패싱 논란은 이제 금방 잠식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날로 지나갔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당인 이게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이제 이러한 일련의 이제 과정을 이제 보고서 마치 그 윤석열 그 예비 후보가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압수수색 영장을 예고 없이 이제 집행하는 게 뭐 연상됐다. 당 대표를 노골적으로 이제 또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뭐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좀 감싸면서 윤석열 총장이 이준석 대표를 좀 무시했다 뭐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이 뭐 그렇게 옳은 말을 한 건 아니겠죠. 그냥 뭐 이제 어쨌든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가 서로 좀 싸우기를 바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죠. 네, 윤 후보 입당 이후에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 후보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지지율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중도층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입당 이후에 중도 외연 확장이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자꾸 요즘에도 그런데 중도 이야기 하거든요. 과연 이 중도가 있는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항상 이야기할 때 뭐 보수 30%, 중도 40%, 진보 30%. 아무도 이거 측정해보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보수, 진보는 보수는 우리 당을 지지하고 진보는 민주당을 지지하니 그건 뭐 두고 전부 잡아놓은 고기니까 그럼 뭐 산토끼, 집토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중도 40%를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선거 이긴다. 이런 도식을 갖다 놓고 지난 30년 동안 여의도 근처에서 막 떠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이번 대선을 보면 저는 역대 이렇게 그 선거를 앞두고 부동층이 거의 없는 그런 선거는 거의 처음 보거든요. 지금 사람들 마음을 물어보면 정권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엄청 강하게 이야기하고요. 이 정권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분들은 다 이 공동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 또 혜택을 받은 분들은 난 뭐 계속 가야 된다고 하고 또 막 엄청 세게 이야기해요. 중간이 별로 없어요. 중도층이라는 것이. 근데도 중도층은 40%라고 한 번도 측정해 보지 않은 그 내용을 두고 중도층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예를 들어 바깥에서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에 입당하지 않고 있다가 입당을 했잖아요. 그럼 중도층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보면 내가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의 지지도 올랐어요. 그럼 과연 이 중도층이 뭔가 우리가 다시 검증을 해봐야죠. 저는 그래서 입당을 했는데 중도층이 도망갈 거다. 중도층의 외연 확대가 좀 어려워질 거다. 이것은 다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혼자 생각을 해서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 교체가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래 싶으면 오히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 중에서 나는 뭐 보수도 아니고 뭐 진보도 아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분들도 지지가 높아지죠. 그러면 결국 이른바 중도층의 그 유권자들의 지지도 높아진다고 보죠. 그것이 이런 요인이 됐다고 생각하죠. 내년 대선의 유권자들은 이미 그 마음을 뭐 대다수 정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나와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이 50% 넘어요. 네. 또 정권 교체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분, 이 정권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분도 40%가 넘어요. 네. 이런 역대 조사는 그렇게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90%고 이제 10% 정도만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분들은 이제 거예요? 이런죠. 뭐 쉽게 말해서 누가 정권을 잡든 다 똑같더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는 뭐 누가 되든 상관없다 이런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치적 요구에 맞춰서 활동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 윤 후보의 이제 발언이 계속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120시간 뭐 노동 그리고 이제 부정식품, 페미니즘 발언까지 1년에 이제 뭐 많이 뭐 회자도 되고 있고 화제도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뭐 그 발언을 한 이유는 충분히 있는데 이제 무슨 말을 하면 이걸 가지고 그 꼬투리를 잡잖아요. 그 논란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걸 좋게 말하면 화제가 되어서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주목을 받은 건데 이걸 뭐 실언이니 뭐 무슨 설환이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아니 저런 발언을 많이 해서 계속 논란이 되는 건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네. 정치인들은 사실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더라도 그렇게 계속 논란이 되면 그것이 지지자들에게는 조금 그 피로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말을 했는데 문제 제기를 하면 내 말은 그 뜻이 아니야 이런 뜻이야라고 해명을 해야 된다면 굳이 그렇게 차라리 해명하는 말을 해버리지 해명을 해야 될 발언은 할 필요 없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이제 일반 국민으로서 또는 뭐 검찰에 있으면서 검사로서 이야기할 때는 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정치인의 문법은 조금 다르거든요. 왜 유력 주자니까 24시간 지금 따라다니잖아요, 언론이. 네네. 그리고 정치적 반대자들은 어떻게든 물어 뜯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거기에 좀 걸리지 않도록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여의도의 문법이거든요. 네. 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좀 나아질 거예요, 이제.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윤 후보 입당 전부터요 이미 뭐 친윤석열계, 뭐 친최재형계 이런 식으로 개파 논쟁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워낙 유력 주자들이 입당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내 주자들 간에 또 영입 주자 간 이렇게 갈등이 또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당내 주자와 영입 주자 간에 갈등이 생길 거다. 그건 뭐 당연하죠. 갈등이 아니라 일단 뭐 당내 주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금방 영입된 분들이 야권 주자 1, 2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호시탐탐 이제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윤, 최 뭐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것은 지금 단계는 이제 들어오신 지 뭐 며칠 되지도 않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해보려는 당내 의원들이 또 돕는 분들도 생기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앞으로 또 그분들끼리 또 좀 더 결속력이 더 나아지고 그렇게 해서 가면 그것이 뭐 장차 소위 개파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단계는 이제 그저 뭐 상견례도 아직 뭐 제대로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개파다 이렇게 하기는 아직 뭐 어려운 단계죠. 뭐 박힌 돌과 이제 굴러온 돌 간의 이제 뭐 갈등도 이제 뭐 당연한 거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이제 그 물어뜯는다라는 표현을 몇 번 쓰시니까 정치가 정글의 장이구나라고 이제 좀 실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제 국민의당과의 이제 합당도 이제 중요한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 주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제 못 박은 상황인데 국민의당이 이제 뭐 갑질이다, 뭐 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까지 없진 않다, 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당의 통합 가능성 위원님은 이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안철수 대표는 합당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또 협상
로 나온 분들은 또 생각이 좀 다르니까 네. 뭐 하여튼 만날 때마다 우리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만날 때마다 이상한 조건이 계속 추가돼서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협상을 하려면 정말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처럼 해서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당 밖에 있는 주자인 김동연 전 부총리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제3지대에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에서 계속 영입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뭐 우리가 늘 영입 시도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그분이 주장하는 거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TV에 인터뷰를 하러 나와서 주장하는 걸 보니까 왜 그분은 뭐 정권 교체 가지고는 뭐 해결이 안 된다. 네. 세력 교체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분 이야기가 과거에 뭐 민주당 정권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과거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권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바뀌어도 문제가 해결이 되었느냐? 지금 뭐 저출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우리나라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느냐? 네. 소득 양극화 문제 뭐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 정치 세력을 몽땅 드러내고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야 되고 자기가 그걸 하겠대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몽땅 드러내고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만들려면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지지율이 한 90%는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0.9%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과연 해결이 될까요? 저는 김동연 저분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허경영 씨보다도 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대선 주자가 될 수 있겠어요? 좀 더 생각을 바꾸고 나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야 이제 합의로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은 이제 후반기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법사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합의를 했다. 그래야만 법사위원장직을 후반기에 이제 국민의힘에 넘길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 내 이제 반발이 이제 심하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또 의총까지 소집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게 뭐 입장이 어떻게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이제 네. 과거에 이 법사위는 사실은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거든요. 네. 법사위원장이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나 또는 뭐 그 여당이 국회의장까지 장악하고 있어서 사실은 여당 멋대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어떤 게이트키퍼 역할을 법사위가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과반수 넘는다고 해서 법사위원장까지 몽땅 뺏어가서 지금 문제가 되는 법안 다 처리해 버렸잖아요. 네. 일방적으로.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굳이 맡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자 이 주장은요. 저분들이 야당할 때는 절대 반대했던 거거든요. 늘 여당이 되면 꼭 저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거조차 좀 사실은 아까 상도위 위반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정말 상도위에 반하는 거죠. 이 국회의 법사위는 소수당에서 소수 야당에서 국회를 마음껏 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야당에게 넘겨주는 것이 합당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리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짧게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민의당과의 합당 가능성 어떻게 이제 보시는지 짧게 이제. 저는 합당은 충분히 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네.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대선이 출마하기 위해서 아주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당은 당헌상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에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퇴하지 않았으니까 국민의당으로는 출마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합당을 해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당원 당규상 국민의당으로는 그러니까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합당하는 수밖에 없다.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우리 당과 합당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후보 전격 입당과 당내 반응, 그리고 안철수, 김동연,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까지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륙 곳곳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점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구름이 넓어지면서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더 오르면서 푸덥지근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